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순서 어디로 갈까요? 네, 아수라장 법사위. 예,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법사위의 어제 모습, 국정감사 모습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시끄러웠어요, 굉장히. 네, 맞습니다. 뭐 시작부터 이제 고성이 오갔는데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을 했고요. 인사말에서 재판 과정 문제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처음 등장해서 했던 인사말인 거죠? 네, 인사말에서 재판 과정 문제로 이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건 맞지 않다. 그럼 사법 독립 침해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석 공방이 있었는데, 이제 관례 들으면 인사말 끝나고 자리를 뜨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앉아라, 이제 질의를 들어라 하면서 의사 진행을 계속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 대법원장은 한 90분 정도 이제 자리했는데 침묵으로 일관을 했고, 이제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도 이제 먼 곳만 응시하면서 이제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계속 공방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입장 밝히라고 주장을 했고,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라고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네. 윤석열과 만난 적 있습니까?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라면 저는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되고 국회의장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 목소리 차례로 들으셨어요. 네, 서영교 의원은 이제 계속 제기했던 의혹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났느냐, 한덕수 전 총리 만났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경원 의원은 그 조 대법원장 이렇게 증인대에 서게 하려면은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한다, 이런 이제 반박을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어제 이렇게 의원들 옷 보면은 그 가슴에 검은색 근조 리본 달고 있었고요. 또 그 손팻말로 조작 녹취, 사법 겁박 중단, 이런 것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앵커도 이제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또 눈에 띄는 장면이 그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조 대법원장 인사를 김건희 씨의 계부 김충식이 추천했다, 이런 발언인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계부 김충식 씨라면 지난번 그 4인 회동설 맞죠. 네, 얘기할 맞습니다. 때 네. 그때도 등장했던 네. 그 설에 등장했던 그 인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추천을 했다는 이제 제보성 발언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김충식 씨가 일본 태생이고, 뭐 일본 황실과 깊은 인연이 있다, 또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그 인물이다 하면서 좀 이거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 추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 제기를 한 지금 거예요. 거기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충식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했다.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거예요? 녹취나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김충식을 통해서 조희대를 추천했다, 이런 지금 그런 주장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한 다른 이제 시사 프로 라디오에서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시절에 이제 과거에 부석사 불상 관련해서 그게 뭐 도굴단에서 우리나라도 갖고 왔는데 그게 뭐 소멸 시효나 이런 것들이 인정되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1심은 우리나라께 맞다라고 했던 거고 2심에서 그게 뒤집어졌는데 그게 조희대 대법원장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이제 저런 주장을 했고요. 그때 그게 시효의 문제였던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소멸 시효. 네, 네. 도굴됐던 것의 시효 문제. 20년이 뭐 지났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근거를 뒀던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 또 이제 그 팻말 하나를 좀 등장하기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영상을 보겠습니다. 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장... 네, 이제 최익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게 뭐냐 궁금하실 텐데, 그게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조이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해서 만든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합성 사진을 이제 조이데 대법원장 앞에서 이렇게 든 네, 거죠. 팻말을 든 네. 거죠. 네, 그게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좀 많이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 대법원장이 한 오전 11시 40분쯤 이제 국감이 정회되면서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 그때에도 이제 이석하지 말라 계속 이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자, 예, 여기까지 일단 어제 상황 정리해 드렸는데요. 박순봉 기자, 네. 뭐 각 정당의 분위기들 취재해 보셨죠? 네. 일단 그 조요토미 히데요시는 좀 검색을 해보니까 네. 5월 달에 그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이 올렸던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인터넷 네. 커뮤니티에. 이제 그걸 많이 올렸던 거를 사실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좀 많이 안 썼던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 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흐름이 강성 지지자들이 썼던 표현이 한번 좀 가라앉았었는데 정치권에서 좀 다시 불러오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아까 꾸준히 이제 좀 뉘앙스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는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문제 제기, 의혹 제기를 하는 건 국회의 역할이죠. 하지만 근거는 필요합니다. 그냥 질러놓고 그 다음은 몰라라 뭐 하는 것이 그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조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악순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성 지지자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그런 일종의 밈같이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게 대선 끝나고는 좀 잦아들었는데 다시 정치권에서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또 회자가 되고 이러니까 또 다시 이 표현들이 글들이 많이 또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일종의 악순환 구조가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여당의 그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흐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민주당 인사랑 얘기를 하는데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검찰이 없어졌으니까 제2의 적을 찾아서 추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좀 다소 러프하게 표현을 했는데 적이라기보다는 다음 개혁 대상을 찾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 의원이 네, 민주당 뭐 주요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흐름이냐면은. 이 여당 대표 내지는 여당이 도드라지는 그 현상하고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말씀을 많이 드렸던 내용인데 원래 여당 대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각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부각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내란 세력하고 싸운다라는 어떤 대상과 싸우고 척결한다라는 그런 그 행동 방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각이 됐던 거거든요. 그 첫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였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잖아요. 사실 검사들도 이제 뭐 백기투항했다고 해야 되나요? 거의 포기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때릴 의미가 좀 없어지게 된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도 계속 공격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약해진 상황이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다음 개혁 대상이 또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사법부라는 포지션을 잡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하고 여당의 입장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실은 예를 들자면은 뭐 목표로 세웠던 것 중에 뭐 코스피 5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코스피가 뭐 4천이나 4,500 이렇게 5천 쭉 올라가게 되면은 그럼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지지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적인 성과를 가져와야 되는 게 대통령실이라면 네.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 열매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주인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5천이 됐다고 해서 당연히 민주당도 뭐 칭찬을 받겠지만 주인공은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야당의 포지션을 꾸준히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이지만 야당의 포지션을 이어간다. 그래서 이제 사법개혁을 꾸준히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 사법개혁이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통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들어보면은 뭐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란 슬로건을 걸었을 때와 지금 사법 개혁이란 슬로건을 걸었을 때 온도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어떤 지점들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충분히 숙성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얘기잖아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부터 시작이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뭐 계기로 해가지고 네. 굉장히 좀 확산이 커졌죠. 됐고 예. 이게 보수 쪽에서도 그러니까 예. 진보나 중도를 떠나서 보수 쪽에서도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은 밀어붙이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반면에
사법부는 그러면 어떠냐? 그러니까 기존까지 한 번도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내지는 고관여층들은 하긴 해요. 그런데 이게 좀 구조가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네. 검찰과 법원은 조직 구성이 다르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검사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됐을 때 검사 동일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검찰 덩어리. 조직은 결국 상명하복 구조가 있고 조직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여당에서 문제 삼고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기현 부장판사를 문제 삼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법부 전체 내지는 법원 전체 혹은 판사 전체의 문제냐라고 연결을 지었을 때는 그렇다고 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음흠. 특히 제가 이제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게 그 지기현 재판부에 판사 한 명 더 보낸 게 네. 재판 좀 빨리 해 이런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판사들은 서로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얘기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그 태도예요. 네. 그러니까 재판 빨리 하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그렇게 직접 얘기는 못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위 상관이라고 할지라도 자, 저 박순봉 재판관 빨리빨리 하시오. 그거 왜 이렇게 질질 끌어요?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안 터치를 하는 못 해요. 거죠. 아무리 독립돼 있는 상사여도. 거죠. 그러니까 예. 우회적으로 그냥 인력을 좀 증원해주면 아 빨리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럴 정도로 독립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판사들이 문제 있다라고 해서 판사들이 다 문제야라고 했을 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권의 태도 아니야? 맞습니다. 압박 네. 아니야? 이런 또 생각을 국민들께 심어줄 염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속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되지 않고 후임도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일 겁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결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좋은 효과를 내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특히 주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텀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싸울 대상, 즉각적인 효과, 강성 지지자들 특히 강성 지지자들이 이 당내 경선에 영향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섞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상황들 좀 정리를 해주셨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네. 될까요? 잠시 후에 여러분 민주당의 박수현 대변인 인터뷰 준비가 돼 있고요. 오늘 한칼 토론도 있으니까 거기서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가 보죠. 다음 이슈요. 캄보디아 실종자 신고 급증. 자, 캄보디아에서 한 대학생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이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캄보디아 갔는데 연락 끊겼어요라는 제보가 전국에서 쏟아지고 네,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역별로 뭐 충북, 광주, 경북, 전북, 제주 뭐 전국에서 지금 신고 접수되는 상황인데 일례로 광주에 살던 20대 남성은 2달 전에 가족들에게 돈을 벌어오겠다며 태국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를 건너갔는데 열흘 전쯤에 가족들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살려달라 이렇게 말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하고요. 광주의 20대 남성. 네, 그리고 충북 음성에서도 20대 3명이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는데 이제 푸놈펜의 건물에서 감시받고 있다는 카톡을 보냈다고 하고 지금 이제 행방이 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충북 음성의 20대 3명. 네, 또 그리고 있습니까? 경북 상주에 같은 경우는 30대 남성인데 출국 닷새 만에 이제 영상 통화로 2천만 원 보내면 풀려난다 이렇게 협박을 받았는데 이후에 연락이 두절됐고 또 제주의 경우에는 20대 남성이 가상화폐 3,500만 원을 내고 풀려난 뒤 이제 귀국한 사례도 있었어요. 또 다른 이제 제주 사례는 한 20대가 한 달 넘게 감금과 구타를 견디다가 이제 건물 3층에서 뛰어내려서 한인식당 도움으로 탈출을 했다고 하고요. 예, 예. 또 그 외에도 강원도 뭐 이런 대전 이런 사례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여기도 실종됐어요. 여기도 실종됐어요. 신고가 쏟아지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취업시켜준다, 고수익 보장해준다 이렇게 유인하면서 캄보디아 현지로 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감금하고 협박하고 강제 노동을 이제 시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그냥 여행 갔는데 어떻게 해서 납치됐어 이런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은 취업시켜주겠다. 고수익 알바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들 이제 다 20대, 30대라는 거죠. 취업이 불안정한 이 특성을 좀 이용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해서 이제 사망한 대학생의 경우에 같은 학교 선배인 홍모 씨가 이제
그 조직을 그러니까 모집을 했다고 해요. 음. 그 캄보디아 그 홍 씨 소개로 캄보디아 출국을 했는데 요 대학 선배가 보이스피싱에 활용할 대포 통장 모집책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온라인상에서 고수익 알바 모집합니다. 캄보디아 가서 일하실 분 이런 것만 있는 게 그런 아니고 것도 있고 지인이 저 조태임 같이 우리 캄보디아 가서 일해볼까? 네, 뭐 돈 돈 많이 벌 수 준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렇게 경우도 유인을 꽤 하는 많다는 거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말입니다, 조태임 기자. 이번에 이제 크게 알려진 뭐 계기가 됐습니다만 최근 1, 2년 사이에 이런 경고는 계속 있었어요. 사실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해 여름, 뭐 올해 초부터 탐사 보도 통해서 몇몇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었어요. 지난해 9월에 저희가 캄보디아에 갔다가 탈출해서 이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분 이 자리에서 인터뷰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가 얼굴은 공개 안 하고 손만 나오게 해서 이분의 신원 보호한지 인터뷰했었어요. 네, 예. 이렇게 알려졌었고 또 지난 6월에는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 보고서에서도 이제 위험이 지적됐는데 이 엠네스티가 감금 시설 최소 53곳을 확인하고 58명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한국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베트남, 태국 국적 사람이었는데 근데 피해 사례가 이번에 한국인들이 겪은 사례가 매우 유사합니다. 고문, 가혹행위를 했고 이 인터뷰 대상자 중 9명은 청소년이나 어린이였다고 하고 최연소는 14살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시설마다 다크룸이라는 불리는 이제 고문실이 존재했는데 네. 여긴 창문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빛이 안 들어오는 곳이고 예. 여기서 이제 전기 충격기로 이제 충격을 주고 감금하고 폭행을 했다고 하고요. 음. 이 사람들 대부분 여권이나 휴대폰 압수한 후에 감금하고 뭐 보이스피싱, 뭐 로맨스 스캠 이런 것들을 이제 동원시키고요. 네. 만약에 목표 금액 채우지 못하면은 이제 전기 충격하고요. 이런 식으로 또 수면을 못하게 하거나 가혹행위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목표 금액을 정해줘요. 네, 목표 금액을 정해주고요. 이거 보이스피싱으로 너 이 정도 못 뜯어내면 고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그것대로 또 탈출을 못하는 그만큼 돈을 내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나올 수 없는 곳인데 그리고 그 감금 시설에도 뭐 아까 전기 충격봉 이런 걸 휴대한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네.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했다고 하고요. 음. 사실 이제 엠네스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고 캄보디아 정부가 나서야 된다 했는데 네. 캄보디아 정부가 그 아까 말한 53곳 중에 20곳에 대해서 경찰 군 투입을 시켰지만 그 이후에도 그곳에서 이제 감금 행위, 뭐 가혹 행위가 이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캄보디아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들을 소탕하려고 하는 건지 전 되게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는 게 캄보디아 GDP 중에 그 사기 행위로 인한 수입이 좀 상당 부분이라고 합니다. 하. 그 부분에서 정부가 일부 좀 묵인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조직들이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잡기도 쉽지 않은 거. 이렇게 만약에 예. 아까 홍모 씨 같은 사람 잡았다 해도 윗선까지 또 연결이 안 잡아들이기가 돼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범죄 단지가 캄보디아 안에 50여 개가 넘는다는 지금 거죠. 이제 확인된 그렇죠. 것만. 네. 확인된 것만. 자, 그럼 박순봉 기자. 네. 지금 이제 정부가 나서서 뭔가 해보려고는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정부가 특히 정치권하고 같이 나서가지고 이 사안을 확 키웠잖아요. 네. 이게 일단은 좀 효과를 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오래된 문제인데 그간에 주목을 좀 덜 받았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 워낙 수법도 잔인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많이 나서니까 확 키워졌잖아요. 제가 국회 외통위 쪽에 좀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원래는 그 코리안 데스크 있잖아요. 네. 한국의 경찰들이 거기 경찰서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자리 하나 상당히 놓고.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필리핀의 코리안 데스크 있잖아요. 그게 뭐가 다르냐면 우리나라 경찰이 그 나라 대사관, 우리나라 대사관에 가서 돕는 거하고 그 나라 경찰로 가가지고 그 나라 경찰과 공조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국회 쪽에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캄보디아 쪽에서 코리안 데스크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통령도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 워낙 시끄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협의를 해보자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이 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은 네, 아닙니까? 지금 아직 뭐 확정되진 않았어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경찰청 차장이 가서 만나가지고 아마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싶은데 이게 어려운 일이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공권력에 다른 나라 공권력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쉽게 코리안 데스크 오케이, 뭐 미국 데스크 오케이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코리안 데스크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네. 필리핀하고 태국 정도만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외교 문제라는 걸 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코리안 데스크를 뭐 1,000명 보낸다, 뭐 몇 명 보낸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가서 앉아 있으면 물론 좀 달라지는 게 있겠죠. 경찰서 안에 있다라는 건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는데
외국 경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아, 코리안 데스크가 만들어진다 해도 네, 가서 연락을 어. 잘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와서 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경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코리안 데스크의 개별 능력에 따라서 관계가 굉장히 좋고 이러면은 아 이거 내가 좀 알아봤는데 이런 상황이야 좀 처리 좀 해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죠. 현지 경찰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연결의 속도가 좀 빠르고 이런 정도의 장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지 경찰이 움직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해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압박을 해야 되는 그런 음. 문제거든요. 근데 아까 조태임 기자가 얘기해 주셨던 대로 지금 이 상당수의 이 범죄 수익이 범죄 수익으로 좀 GDP의 상당수를 채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비영리 기구 미국 평화연구소가 이 집계한 거를 보면은 네.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서 이 범죄 수익이 60조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세 나라의 GDP의 약 40%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올해 6월에 발표된 거거든요. 범죄로 벌어들인 돈이 전체 그 나라 전체 GDP의 40%요? 맞습니다. 아. 그럼 우리나라가 뭐 원조하는 금액이 한 뭐 4천억 이런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뭐 그쪽 정부하고 연루가 돼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아마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로비들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높죠. 돈이 짐작할 많기 만하죠.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이 현지 경찰이 움직이겠느냐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네. 두 번째로 또 수사기관 쪽의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 네. 캄보디아 경찰 입장에선 이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들이 와서 외국인 죽인 범죄라는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냐라고 했을 때 냉정하게 보면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의 범죄 조직이 들어와서 한국이며 태국이며 필리핀이며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캄보디아는 어떻게 보면 장소 제공만 한 셈이 된다. 뭐 이렇게 좀 팔짱 끼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왜냐하면 자국 범죄가 훨씬 중요할 거 아니에요. 자국민 범죄들을 먼저 자국인들이 피해인 범죄를 먼저 처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한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외사 인력도 많이 줄었거든요. 네. 경찰에 뭐 이런 점들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지에 가 있는 주재관들도 숫자가 지금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늘려서 3명이 됐는데 사실 이 3명은 되게 많은 거지만 그걸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들도 사실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나서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부동산 이야기네요, 조태인 기자. 네, 지금 정부가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내놓을 건데 아마 내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방향은 두 가지로 이제 줄여지고 있는데 규제 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요. 지금 뭐 한강벨트 중심으로 집값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은 강남 3구, 용산 정도만 규제 지역인데 예. 뭐 성동, 마포, 광진 아니면 어떤 보도에서는 서울 전역이 이제 규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뭐 분당, 과천까지 이제 포함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일부만 줄인다고 하면 풍선 효과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역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이렇게 되면 LTV가 집값의 이제 70%에서 40%로 제한되니까 이제 대출 한도 크게 줄게 되고요. 그리고 규제 지역 그 대출도 또 이제 크게 강화될 거다 하는 게 네. 지금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6억 원인데 이걸 4억 원으로 줄이는 것까지 이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평수 상관없이 지금 6억까지로 네, 맞습니다. 제한해놨는데 그걸 4억으로 내린다. 그것도 이제 강한 규제라고 어. 했었는데 그걸 4억으로 내리는 것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